자, 거기 흥부부부상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약간 좀 낯선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한번, 네,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흥부부부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역시 앞쪽의 춘향유문과 마찬가지 흥부전, 즉 고전 소설에서 모티브를 끌어왔고,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60년대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가난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소재와 여러분들이 연관을, 네,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부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박을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난은 가난이지만은 박이 나오기, 그러니까 박을 자르기 전에 그들이 건넨 가난 가운데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웃음살을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웃음은 금도 문제가 아니고 황금 벼이삭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말 그대로 웃음의 물살이라는 흥부 부부의 그 행복,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라는 것은 가난이 되는데, 이런 가난한 상황끼리서도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을 비춰주면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속성들이 나오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1번 문제는 말 그대로 작품의 특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1번 선지를 골라내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를 고전소설 흥부전과 대비를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서로 대응하는 대목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2번으로 아마 바로 골라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억에서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이 가지고 있는, 네, 이 물이 지니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건데, 자, 전반적으로 과거 회상이 되겠습니다. 회상. 어린 시절 이 유년의 추억이 되는데, 이 유년의 추억은 어머니의 아주 한스러운 삶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이고 힘들었던 그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네, 그 뒤에 문제를 보게 되면은 국회직, 네, 그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작품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3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화자의 고난과 좌절을 보여주는 소재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상은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 시적 화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바다로 가게 되면은 겨울바다. 겨울바다는 기본적으로 삶의 허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의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1년을 보면은 미지의 새, 보고 싶은 새들은 죽고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완전 부정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뭐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 위에 불붙어 있다라고 해서 불과 물이 지니고 있는 대립적 이미지, 네, 요 대립적 이미지가 나오고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해와 감상 부분, 네,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1번에 5번을 보게 되면은, 네, 겨울바다는 말 그대로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절망 극복하고자 하는 공간이지 뭐 자연 귀의적인 성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성부의 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 자, 이성부의 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중들이 지니고 있는 자유 또는 뭐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그 너라는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십시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은 너는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봄이라는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든 빨리 오든 일단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마침내 온다라는 거죠. 자유와 민주라는 것이. 자, 그렇게 만약 그것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로 돌아온 사람아 라고 해서 마지막 그렇게, 자, 그렇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이 이제 전반적인 주제가 되는 것인데, 봄이라는 대상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그 6번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것은 성격을 보면은 박애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애적.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함께 포용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모르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박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 더불어 살아갑시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해서 7번을 보게 되면은, 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예전 90년 초반까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90년 초반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영화관이, 그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황지우 시인이 있는데, 황지우 시인도 70년대, 80년대 현실에 대한 이런 비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썼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화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관. 말 그대로 극장에서 여기 이제 스크린이 되는데, 요 스크린에서 뭐가 나오느냐? 애국가가 상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애국가. 예전에 그 극장을 가면, 지금은 이제 그 극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보통 안내 대피소라든지 광고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내 대피소가 나오고 이제 영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 극장처럼 뭐 좌석이 사실 그렇게 좋은 좌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예전으로 치면 그냥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냥 뭐 아무 때나 막 땅바닥에 막 앉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광고가 있어. 광고 나오면은, 광고가 끝나고 난 뒤에는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가 나오면은 어린 마음에 저희 어렸을 때 오후 5시 6시 이때쯤 되면 저도 기억에 동사무소에서 애국가 틀어주면은 길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황정민 씨 나왔던 그 영화 있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 따라 부르고,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국가 따라 부르고 이러면 더 막 애국심이 실제 있는 줄 알고 극장에서도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막 애국가 막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진정한 뭐 애국심도 아니고 좀 어이가 없는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애국가가 흘러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삼천리가 화려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자연이 아름답고 당연히 우리나라 자연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실제 이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에서 그렇게 화려한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여기 이제 반어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현실은 억압받고, 현실은 아직도 군사 독재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는 그 안에 영상과 밖에 시적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의 처지가 대조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지간한 문학 작품은 다 이 부정으로 할 수,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얘를 긍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극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작품은 극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극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되겠습니다. 좌절로 나옵니다. 좌절. 극복이 아닙니다. 좌절입니다. 좌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여기 보십시오. 일어난데 어떻게 일제히가 되잖아요. 일제히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남자 수험생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알겠지만은 이 군대는 뭐 오와 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오와 열, 요런 것들 상당히 중시합니다. 오와 열. 지금은 보니까 뭐 진짜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막사가 상당히 좋은데, 예전에는 그 막사가 저런 뭐 침낭이라든지 이런 이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막 각 잡고 모포 안에다가 박스 같은 거 막 대가지고 일부러 막 각을 잡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일제히라는 것이 이제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회기라가 되는 것이겠죠. 회기라. 이 회기라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군사와 관련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걷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지 왜 굳이 번호 붙여가지고 왜 걸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줄 맞아 걸어갈 이유가 없는데 군사가 되겠죠. 군사 문화.
자,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삼천리 화려강사는 말씀드린 대로 반어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되는 긍정적인 것이 또는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휘인 새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화자와 대조되는 것이 되겠죠. 이 휘인 새떼들은 나름 군을 이루면서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이 낄낄이라는 것은 이 화자에게 하는 조소조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라고 해서 이 휘인 새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으로 날아가는 존재로 표상을 했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표상을 했죠. 하지만 1열, 2열, 3열 횡대도 역시 마찬가지 요 군사 용어가 되겠죠. 군사 용어. 자, 그리고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 깔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낄낄 깔죽도 역시 맞습니다. 부정적인 조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각각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라고 해서 마지막 리을이 주저앉는다라고 해서 현실에 대한 좌절이 되겠습니다. 좌절. 자, 밑에 눈으로 한번 작품에서 쭉 보도록 하십시오. 이해와 감상까지 쭉 내려가십시오. 냉소적인 노조라든지 반어적인 표현이라든지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좌절감이라든지 애국가가 나올 때 시상전개 80년대 애국 영화관 거기 다 나타나고 있겠죠. 그런 배경들이 되겠습니다. 그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1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쪽에 리을에 주저앉는다가 나오고 있는데 안도감이 아닙니다. 이 좌절입니다.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 현실에 대한 극복이 아니라 좌절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절. 2번 문제 중요하죠. 외제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제냐 내제냐. 외제라는 것은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이 되겠고 내제론은 절대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지금 잠깐 한번 풀겠습니다. 한 10초 안 걸릴 겁니다. 이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쉽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은 당시의 획일적인 군사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겠군이라고 해서 역시 외제론이 되겠고 나머지는 작품 안에 있는 내제론이 되겠습니다. 내제론. 자, 여기까지가 현대 운문에 해당하는 여러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대 소설이 되는데 소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역시 작품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소설을 본격적으로 작품을 들어가기 이전에 소설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이 소설 같은, 그러니까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나올 때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만은 이런 이제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소설을 보게 되면 우선 소설의 뜻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작가가 상상을 통해 허구적으로 꾸며 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이 지니고 있는 성격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허구성이 되겠습니다. 허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 허구성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작품 속에 진실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작품의 진실성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 허구라는 것은 소설이라는 이 산문 작품을 통해서 인물, 사건, 배경 있죠.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요런 것들을 작가가 글쓴이가 창조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소설에서 일제강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0년대 군사 독재라든지 도시 산업화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그 작품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실성은 담겨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일제강점에 살아가고 있는 인물은 당연히 다릅니다. 창조된 인물이고 그 안에서 창조된 사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허구성은 맞지만은 진실성 이것도 맞습니다. 거기 가로 1번과 가로 3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꼭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3요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그 다음에 구성, 문체가 되는데, 주제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얘는 크게 문제점이 없죠. 고전소설에서 지니고 있는 것은, 고전소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하지만은 현대소설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으로 가게 되면은 중심 사건,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사건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복합 구성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동그라미 3번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 동그라미 3번은 액자식이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집에 특히 이제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액자가 있을 겁니다. 또는 뭐 결혼을 벌써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 사진 같은 그 액자가 이렇게 있고, 요 안이 사진이라고 합시다. 사진. 근데 이게 액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사진이 중요하지 사실 액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액자가 아무리 돈이 비싸고 뭐 귀하다 하더라도, 나무가 뭐 정말 귀하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진, 여기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근데 여기서 이 사진을 이제 내화라고 해서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액자가 밖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외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안에 있는 내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심 이야기는 내화가 되겠습니다. 자, 내화가 중심 이야기가 되겠고, 외화는 이 내화를 이끌어내 주기 위해서 부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외화가 이제 현재로 가버리게 되고, 내화가 요게 과거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로 가면서 요 과거의 이 내화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끌어내고 있는.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외화에는 이게 지금 외화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다를 수가 있고, 즉 안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과 밖에서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여기에서 지금 중심 인물이 따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또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중심 인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요 인물에 대한 차이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마 배우셨을 건데,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그 여자네 집, 그런 작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피카의 것이 나머지 4번, 5번은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특히 5번에 주제는 하나인데 몇 개의 독립된 이야기, 말 그대로 지금 주제는 하나고 이야기 자체의 형식은 다릅니다. 얘네들 다 등장인물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5번만 좀 잘 봐두도록 하십시오. 자, 구성 단계로 가게 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분들 없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설은 절정이 되겠습니다. 운문은 마지막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소설은 절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체는 고전 소설에 나오는 문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어체가 되잖아요. 문어체. 고전 소설은 문어체가 됩니다. 근데 이 문체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당연히 언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신소설의 한계점이 있었었죠. 언문 일치가 이루어져야 현대 소설로 가게 되는데,
원문 일치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소설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자, 1번은 인물의 어투고 2번 사용 그리고 3번 어휘. 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요런 내용들이 기출문제에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식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액자 소설이 되겠습니다. 통합 액자 소설.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소설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동인물이 있고 반동인물이 있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화를 좀 보신다고 이거 왼쪽이 주연이고 오른쪽이 조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중심인물 주동인물이 되는데 둘 다 주연이 되는데 왼쪽은 이야기를 말 그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건 갈등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되겠고 반동인물은 거기에 반하는 행동과 정서가 갈등을 빚고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춘향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동인물은 이몽룡과 춘향이가 되겠고 반동인물은 변학도가 되겠죠. 변학도. 자, 그 다음에 특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성은 또 춘향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성적인 인물은 뭐 향단이라든지 방자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네 개성적인 인물이 되겠죠. 자기 자신만의 특성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는 인물. 자, 그 다음에 평면 입체 말씀드렸습니다. 평면은 성격 변화가 없는, 입체는 성격 변화가 있습니다. 입체는 성격 변화가.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직접적인 제시와 간접적인 제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직접과 간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텔링이 되겠습니다. 텔링. 말하는 거죠. 나 지금 화났다라든지 너 지금 기분 언짢다라든지 행동 똑바로 하라라든지 나 지금 기분 뭐 우울하다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접적 제시가 되겠습니다. 직접. 하지만 간접은 쇼잉이 되거든요. 쇼잉. 쇼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쇼잉은 보여주기가 되는 거죠. 보여줄 때 어떻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자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적인 제시는 보통 대화가 아닙니다. 서술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소설을 볼 때는 작품을 볼 때 소설 작품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역시 작가와 제목을 보는 게 역시 맞겠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지문을 눈으로 할 때 눈으로 이렇게 쭉 훑을 때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큰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등장인물의 대화와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하지만 큰 따옴표가 없이 그냥 쭉 서술이 되면은 직접적인 제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예를 들어 대화는 등장인물 사이에 언쟁을 높이고 있는데 언쟁을 높이고 있는데 갑자기 침을 탁 뱉었다 이런 내용 나면 뭐가 돼요? 화가 났다. 그러면은 간접적인 제시에서는 침을 뱉었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직접적인 제시에서는 화가 나서 침을 뱉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사건과 갈등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사건과 갈등. 자, 기본적으로 소설에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건이. 여러분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스텔라 있죠. 인터스텔라 그 영화 보신 분들 중간에 뭐 만박상가 해가지고 갑자기 그 우주선 하나 탈취하셔가지고 도킹 못하게 날려버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거 스포라서 혹시나 안 보시면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어디로 이렇게 뭐 쭉 빨려 들어가 뭐 그러면서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줄글로 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등장인물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훈남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해도 그 사이에 뭔가 삼각관계 벌어지고 물론 뭐 막장으로 가면 이건 진짜 뭐 좀 그렇지만은 적당하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을 집어넣어 주면은 독자들이 또는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나름 거기에 감정도 이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설은 중요한 게 사건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아니 그냥 뭐 선남 선녀가 나와가지고 한 번도 뭐 연애하는데 싸우지도 않고 결혼 가가지고 뭐 아들 딸 잘 놓고 뭐
뭐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진짜 축복받은 삶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소설로 그려지게 되면은 재미가 없다 이거죠. 흥미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뭔가 하면은, 사건은 우선 첫 번째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것은 뭐 칡나무 동굴, 뭐 등나무 동굴 해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개인과 개인이 되겠죠. 지극히 개인과 개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사회가 있겠고, 개인과 운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대 사회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사회 대 사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흔히 얘기하면 이제 갈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빠를 것입니다. 갈등. 이 갈등이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내적 갈등은 내 머릿속으로, 오늘 이거 끝나고, 수업 끝나고 나면은 뭐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를 잠깐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열심히 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공부, 뭐 도서관을 가야 되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갈등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외적 갈등이 되거든요. 외적 갈등.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운명, 사회 대 사회. 이런 것들은 외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외적 갈등. 그 외적 갈등을 보게 되면은, 우선 유능길의 장마를 보게 되면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6.25 전쟁에 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외할머니. 처음에는 외할머니네가 이제 피난을 이렇게 이제 오신 거군요. 피난을 오셨는데, 처음에는 그런 갈등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에게는 삼촌이 있고 외할머니에게는 나에게 있어서 당연히 외삼촌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외삼촌이 국군이 되겠습니다. 국군. 여기는 소위 이제 빨치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좌익 활동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겠죠. 이건 북과 관련이 있다고 쓰겠습니다. 북. 여기 남이 되겠죠. 우리. 남이 되겠고. 그런데 외할머니의 자식인 외삼촌이 먼저 전사를 하십니다. 전사를 하셔가지고 전사 통지서, 그러니까 전사했다고 죽었다고 이제 쪽지가 날라오는 거죠. 외할머니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빨갱이 새끼도 뭐 다 죽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외쳐버립니다. 그걸 이제 할머니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두 분은 갈등 관계로 들어가서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할머니는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통 무속 신앙을 지니고 있는 분인데, 이 삼촌이 언제쯤 돌아올까? 어쨌든 돌아오면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겠죠. 어쨌든 하지만 돌아왔으면 좋으니까 점을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시 아무 시에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해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기다렸는 그 날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이제 나가보니까 누가 왔느냐?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구렁이가 온 거죠. 구렁이가 왔는데, 이 구렁이는 우리 전통 뭐 무속이나 뭐 이런 신앙으로 치면은 그 죽은 사람의 현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죽은 사람의 현신.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졸도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졸도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 외할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어떤 민간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 이 머리카락을 태워가면서 좋은 데로 가소, 이 집은 아무 걱정 말고 당신 고마 좋은 데로 가소라고 하면서 구렁이를 이제 쫓아내는 거죠.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할머니가 이제 졸도를 하셨다가 깨어나셔서 요 이야기, 외할머니가 요 이제 잘 보내드렸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둘은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를. 근데 이 화해가, 여기 이제 나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 꼬맹이가 있습니다. 꼬맹이. 나가 동만이가 되는데, 이 동만이가 아주 나이가 어린 입장에서 요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작품이 사실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목이 장마지 않습니까? 장마가 일정 기간 동안에 비가 계속 내리는데 빨래도 안 마르고 진짜 짜증납니다. 정말 짜증나는데, 이 장마가 이제 마지막에 지루한 장마가 뭐 끝이 났다라고 해서 이제 다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요것도 역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되는데, 요거는 근데 좀 의미가 좀 다르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개인을 전체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 원칙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맞겠지만은 네, 요거 전체 어떤 현실을 반영을 했었을 때 사회와 사회와의 갈등으로도 충분히 확장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험 문제 나올 땐 개인과 개인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회 대 사회로 가게 되면은 보기에서 조건을 주어줄 겁니다. 아마. 자, 요런 게 이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될 것이고, 시문의 상록수를 보게 되면은, 네, 시문의 상록수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 되는 거죠. 사회와의 갈등. 자, 그 다음에, 네, 그 밑에,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교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동희의 역마, 그 역마에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으로 가게 되면은 배경이 이제 중요하죠. 이 배경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1차적으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배경이 작품의 주제를 높이기 위해 또는 이 배경을 통해서 작품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는 이 배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주제 암시라든지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들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뒤쪽으로 가서 소설의 시점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시점. 자, 우선 소설의 시점으로 가게 되면은 소설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나가 들어가느냐, 나가 들어가지 않느냐가 되겠습니다. 나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1인칭 시점이 되겠죠. 1인칭. 나가 안 들어가면은 3인칭이 되겠습니다. 3인칭. 자, 그런데 나가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나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에 대한 내면 심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고, 1인칭 나는 들어가는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딴 사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관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칭은 바로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소설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비율이 좀 적은데 배울 때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은 요거죠.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그리고 지금 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요 세 개가 주를 이룹니다. 관찰자는 주로 이제 추리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신이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심리를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본인 위주로 가다 보니까 김유정의 본범이 있거든요. 본범. 김유정의 본범을 보면은 나라는 인물이 그냥 어수룩하고 답답해요. 어수룩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속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속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을 뭐 뭉태라든지 다른 등장인물을 통해 가지고 약간 뭐 요약을 한다라든지 너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말 그대로 이거는 작가가 신입니다. 작가가 신이고 전지전능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속마음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역시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거기 1번 종류의 1, 2, 3, 4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쪽에 2번 시점에 따른 거리가 있습니다. 시점에 따른 거리.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에 따른 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 그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깝느냐 머느냐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서술자와 인물 사이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찰자와 작가 관찰자는 멀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번 문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그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점심시간 갖겠습니다.
파도는 높고 하늘은 흐렸지만 그 속에 속구막 치면서 흐르는 나의 머릿속을 스치고라고 해서 지금 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나가 나오고 있으면 이거는 1인칭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네, 의식이 회복되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통상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 주인공이 되겠죠. 짧은 줄이기 때문에 관찰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쉬운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뒤에 6번 네모칸은 제가 처음에 문학 들어갈 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은 넘어가고, 그러면은 잠깐 점심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저기 혹시 2시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15분이거든요. 딱 한 45분만 갖겠습니다. 2시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뒤에는 거기 91쪽 소설 뒤로 나가겠습니다.